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전혜원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는 우리 사회. 여기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과 또 시장을 만나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변화하는 시장 경제 속에서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이호영 교수의 소비자를 위한 법 시간을 통해서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지식,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담합을 해서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 분야에서는 엄청난 권위자라고 듣고 있거든요. 인정하시는지요? 네, 아닙니다. 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아, 네.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아니, 주시는데요. 저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알고 왔기 때문에 오늘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공정거래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적인 경제 질서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 경제의 근본을 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경제의 근본을 지키는 법이 바로 공정거래법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공정거래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실무에서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공정거래법이라는 네. 용어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이 법률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침해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금지하고요. 네.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시정 조치를 명하기도 하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또 필요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처럼 시장에서 발생하는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예.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유지하거나 확보하려는 법률을 일반적으로 경쟁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경쟁법이요. 예. 경쟁법이요. 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경쟁당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의 경쟁법이고요.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쟁당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공정거래법을 맡아서 책임지고 또 네. 감시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중에 자유경쟁을 제한한다,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다, 네. 뭐 독점한다 네. 이런 말씀들을 네. 하셨습니다. 네. 먼저 독점이란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독점이라는 말은 원래 법 개념은 아닙니다. 예. 경제학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시장에 단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고 그 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해서 독점 이윤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독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 독점 시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설령 가격이나 거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으로 거래선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예. 독점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자유경쟁인데요. 네. 자유경쟁이라는 것은 다수의 사업자가 서로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어떤 사업자도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고요. 예. 따라서 독점 이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순수한 독점이나 자유 경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대부분의 현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은 독점과 자유 경쟁의 중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유 경쟁도 아니고 소수의 사업자가 그 시장을 나누어서 가지면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뭐 자동차 업체 몇 개 안 네. 되고요. 또 주유소만 해도 몇 군데가 딱 네. 떠오르는 곳이 정해져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를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순수한 독점이나 자유 경쟁은 없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는 뭐 독점과 자유 경쟁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네. 거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네. 특징적으로 과점 시장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이 넓은 시장을 가진 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국내 시장 규모가 좀 작은 나라는 아무래도 과점 시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독점이나 과점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어떤 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공정거래법상 이 독점이나 과점 시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현재 어떤 나라의 이 경쟁법도 독점이나 고도 과점 자체를 위법한 것을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독점이나 고도 과점 사업자가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해야 비로소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그 위법한 행위라는 것은 뭐 다른 경쟁사를 좀 네. 위협한다든지 네, 뭐 네. 침해를 한다든지 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독점 사업자나 네. 고도 과점 사업자가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경쟁법상 문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공정거래법은 이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는 독점이나 고도 과점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 제2조 7호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 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 지위가 바로 시장 지배적 지위이고요. 네.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진입 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판단하게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또 중요한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시장 점유율이 실제로 실무에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실제로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그렇습니다. 예.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것이 예. 75% 이상이 되면 매출액이 40억 미만이거나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세 곳의 회사가 네, 75% 이상 시장을 점유하게 그렇습니다. 되면 이렇게 그 점유율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전체 산업의 10% 미만이다. 네. 그럼 또 빠지게 되는 네, 건가요? 그러면 그 사업자만 빠지게 됩니다. 그 사업자만 빠지고 네, 나머지 맞습니다. 두 사업은 여전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먼저 소위 관련 시장이라는 걸 획정해야 됩니다. 예. 이 관련 시장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품들이나 지역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공정거래법은 이 관련 시장을 일정한 거래 분야라고 부르면서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네. 분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는가는 문제로 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거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관련 시장을 어떤 범위로 확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앞서 그 언급해 주신 대로 새 사업장이 네, 뭐 75% 이상이면 또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체 관련 시장이 네. 뭐 40억 미만이다. 그럼 네. 또 세 군데 다 해당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해한 거죠. 네네.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네, 있게 네. 예를 들어 한번 주시면 좋을 사례를 것 들어서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컨대 국내에서 시판되는 소주의 60%를 공급하는 어떤 유력한 소주 회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가정을 예. 하고 만약 이 소주 회사가 주류 도매상에게 자사의 소주 제품을 공급하면서 경쟁사 제품은 취급하지 말도록 그렇게 강요 한다고 한번 생각해 네.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여러 가지 판촉 지원금을 주지 않는 그런 행위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와 같은 행위가 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인지 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다시 그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시장을 획정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관련 시장을 획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아주 정치한 계량 경제학적인 네.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만일 관련 시장이 국내 소주 시장이라고 보게 되면 예. 그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가 될 것입니다. 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이 될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만일 관련 시장이 소주뿐만 아니라 맥주까지 포함한 국내 주류 시장이다. 이렇게 산정이 되면 그럼 범위가 넓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범위가 관련 시장의 범위가 넓게 획정이 되면 그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아주 낮게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게 예. 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점유율을 이야기할 때는 예. 그 전제로서 어떤 관련 시장에서 말하는 시장 점유율인지를 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또 네. 공정거래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맞습니다. 것들일까요?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침해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로 위에서 예로 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가 있습니다. 이 행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 둘째로 합병이나 영업 양수와 같은 기업 결합이 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예. 경우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소위 M&A는 예. 대표적인 기업 성장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구조조정 수단도 됩니다. 예. 따라서 상당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 행위가 관련 시장의 독과점 상황을 악화시켜서 향후에 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금지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네. 뭐 M&A 같은 걸 하게 되더라도 네. 뭐 그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괜찮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물론 시장 점유율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예. 설령 합병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거나 네. 유지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없다면 예. 허용되게 됩니다. 아, 다른 경쟁사를 너무 이렇게 배제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셋째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나 과징금 부과 액수라는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그게 걸까요? 흔히 카르텔 또는 담합이라고 부르는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네. 이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예컨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어떤 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하는 경우와 같이 네.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도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하고 심각한 것을 네. 경성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경성 카르텔이요? 네, 하드코어 카르텔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경성 카르텔은 각국 경쟁법이 가장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행위 유형이고요. 예. 그러한 내용에 합의를 하기만 하면 설령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경쟁법 위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네. 이 담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네. 와, 알겠습니다. 또 어떤 네. 행위들이 있을까요? 넷째로 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근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대기업이 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예.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불공정한 내용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또는 재벌 계열사가 네. 다른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서 지원하는 행위도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갑을 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있을까요? 그 밖에도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도 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 제가 궁금한 거였는데요. 네.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이게 조문에 보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네. 하지만 뭐 정당한 이유가 네. 있을 경우에는 또 괜찮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담합을 해서 과도하게 비싼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제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너무 비싸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고 재판매 가격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 내 제품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최고 가격을 지정해 주게 되면 그건 아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정거래법, 정식 명칭은 아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과 거래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이해해도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네. 그런 이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공정거래법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그 사례들을 만나보고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현명한지 또 이호영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만나보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침해한다는 네.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골목에 보면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100m마다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있는데 이 행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역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네. 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거래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법률인데요. 그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은 주로 경쟁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규제이고요. 예. 또 다른 것은 주로 경쟁의 불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시장에 어떤 기업이 새롭게 진입을 해서 경쟁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설령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경쟁자가 증가해서 경쟁이 활발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다만 문제는 이들 대기업이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은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뭐 100m 간격으로 커피 전문점이 있어도 문제가 될 거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는 네, 이상은요. 맞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 네. 문제도 많았잖아요. 네.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네, 괜찮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그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는데요. 네. 사실은 빵집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소비자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예. 그 프랜차이즈 빵집이 예. 일반적인 빵집에 대해서 어떤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그걸 공정거래법이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다는 네.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해 지하철 스크린도어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하나 밝혀진 것이 네. 한 업체가 네. 이 지하철 광고를 22년간 독점 계약을 했더라고요. 네.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궁금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네.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네. 거래의 공정성이 저해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시장에서 모든 사업자는 가급적 우량한 고객과 장기간 동안 네.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합니다. 잘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 과정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거래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에서 고도 과점적 지위를 가진 소위 시장 지배적 사업자나 유력한 사업자가 시장 수요 중 상당한 부분을 독점 계약을 통해서 장악하게 되면 예. 다른 경쟁 사업자는 그 시장에서 존립하는 것이 힘들고 결국 시장은 점점 독점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또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독점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라면 네. 가격을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네.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일한 상품을 상이한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게 또 소비자로 피해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독점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경쟁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책정해서 네. 독점 이윤을 얻는 그 행위를 경쟁법상 문제로 삼을 것인지는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합법으로 보는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 유럽연합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적어도 경쟁법적으로는 독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독점 금지법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미국에서 왜 독점 가격 책정 행위를 허용하는 것일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는데요. 그 시각은 독점 이윤을 일종의 전리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리품이요? 네. 생각해 보면 기업은 왜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 할까요? 우리 제품을 더 많이 팔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을 과정에서 다른 기업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해서 예. 독점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기업이 독점 이윤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면 기업이 활발한 경쟁을 펼칠 유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비록 독점 이윤을 허용해 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네.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분발을 유도해서 신규 진입과 혁신을 촉진함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아, 길게 봐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자유 경쟁을 더 부추길 수 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실제로 독점 가격을 위반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현재 독점 사업자가 책정한 가격이 경쟁 가격 수준을 초과하는 독점 가격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가격을 책정한 것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된 대부분의 사례에서 예.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네. 예.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나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경쟁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선 소비자에게 입히는 피해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실제로 독점 가격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는 종전에 국영 독점 기업이었다가 예. 민영화된 기업이 그 이후에도 현저하게 높은 독점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이 되고 실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네. 또한 독점 기업이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차별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예. 이 문제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계열 회사에 대해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예. 다른 경쟁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오히려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나요? 예. 예. 예컨대 예. 어떤 원료의 가격을 100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에는 그 원료를 구입해서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조업체들만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객 집단을 둘로 나누어서 먼저 그 원료를 구입해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받고요. 85만 원이나 90만 원의 수익만 올릴 수 있는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80만 원을 받는다면 종전에는 그 원료를 구입할 수 없던 사업자까지도 네. 이제는 그 원료를 구입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도 시장의 경쟁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제품의 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달리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예. 오히려 경쟁을 촉진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컨대 어떤 사업자가 시장에 신규로 진입해서 예. 일부 고객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가격을 할인하거나 여러 가지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네. 이러한 행위는 엄밀하게 말하면 가격 차별이지만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게 가능할까 했는데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뭐 예를 들어 선물을 더 준다든지 네. 그런 판촉 행사를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또 가능한 일이네요. 맞습니다. 법상으로는 문제가 일단 없다는 말씀이군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하면 앞서 말씀해주신 뭐 카르텔이나 담합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 공동행위가 부당하다라는 것이 성립되는 요건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도 예. 카르텔이나 담합이라고 부르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문에서 보는 것처럼 첫째, 둘 이상의 사업자가 그 행위에 가담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둘째,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를 할 것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야 합니다. 네. 이 중 특히 이 두 번째 요건, 즉 둘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를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예. 각국 경쟁 당국이 점차 카르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카르텔에 가담하는 사업자들은 매우 은밀하게
카르텔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우 은밀하게 네. 뭐 하고 있기도 하고 적발하기도 네. 힘들고 법 제재도 점점 강력하게 제해지기 때문에 이런 카르텔이나 다밥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가요? 네, 당연히 네. 카르텔 행위가 없어지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카르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불법적인 이득, 네. 그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 카르텔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경쟁 당국들도 이와 같은 카르텔에 대처해서 다양한 제도나 조사 기법을 고안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소위 자진신고 감면 제도라고 음. 하는데요. 또는 리니언스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것은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해서 자신의 카르텔 가담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해서 그 카르텔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경쟁 당국에 제출하게 되면 예. 그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면제해주거나 감경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까 앞서 프랜차이즈 빵집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 빵집들의 담합에 대해서 통신사 제휴 할인 네. 이런 거를 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통해서 감면받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첫 번째 신고한 사업자, 두 번째 신고한 사업자 이 감면율도 좀 다르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처음으로 예.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 사실을 신고하고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네. 과징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고요. 100% 면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신고를 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담합하면 사실은 건설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음. 이 건설사가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참여를 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발각이 됐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제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공정거래법상 그게 정당한 것인지 또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취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문제는 양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관해서 건설사가 입찰 담합을 하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재정을 훼손하는 매우 악질적인 담합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 같이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예.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입찰할 수 없도록 할 경우에는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현실적으로 대형 국책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건설사들의 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경쟁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낳습니다. 네. 따라서 다수의 건설사에게 과도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장래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당한 공동행위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편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예.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를 강력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왜 경쟁이 좋은 것이고 독점이나 담합이 나쁜 것인지를 이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종래부터 국가가 기업 활동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규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국가기관의 조치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물론 이 중 일부는 다른 더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네. 불필요하게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공정거래법이 알고 보니 우리 주변에서 적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 수단들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좀 분야를 옮겨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인터넷인데요. 과연 온라인상의 공정거래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과 관련된 독점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카카오, 네이버 독점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특히 카카오 택시를 좀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 뭐 시장 점유율이 60%라고 합니다. 이 네. 콜택시 업계를 다 평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대기업이라는 포털 업체가 네. 문어발식으로 좀 사업을 너무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네.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 경쟁법도 대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아마 공정거래법 이외에 다른 법률이나 규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순전히 가상적인 사례인데요. 네. 예컨대 택시 기사들에 대해서 다른 콜택시 업체의 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네. 부과해서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였다면 사안에 따라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 택시를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 네.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콜비를 현재를 받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독점, 과점이 점점 커지게 되면 네. 나중에라도 콜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어떤 시장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예. 다만 지금 가정하신 것처럼 이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종전에 받지 않던 콜비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문제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과도한 독점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온라인 시장의 독점은 오프라인보다 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콜택시를 예를 들어보면 네. 뭐 대기업을 뭐 5번 사용했으면 중소기업 1번 사용해라라고 소비자한테 제재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요? 네, 실제 인터넷을 포함한 예. 이 ICT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굴뚝 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법을 집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우선 워낙 그 ICT 산업의 경우에는 혁신이 중요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서 야후나 노키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는 아주 유력한 지위를 가지는 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정부가 경쟁법을 적용해서 그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이라든지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쏠림 현상이 심해서 한번 그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장악하게 되면 그 힘을 활용해서 네. 인접한 다른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 온라인상에서 독점 규제에 대한 법을 만들긴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소비자 편에 서서 많은 분들이 힘써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네이버 독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제공하는 이 뉴스 서비스나 뭐 상거래 등에서 독점 지위에 대해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종류의 독과점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이버와 같은 사업자들을 흔히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즉, 둘 이상은 서로 다른 이용자 군 간의 거래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털 사업자 이외에도 인터넷 오픈 마켓이라든지 결혼 중개업체라든지 네. 또 신용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역시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한번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 다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거래상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한 내용의 거래를 예. 요구할 경우에도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음.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사안에 따라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시장이 가지는 어떤 특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거래 조건이 정말 객관적으로 불공정한 조건인지를 네.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네이버의 경우는 또 뭐 어떤 통합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때 뭐 자사와 함께 일하는 뭐 네. 그런 협력 업체들의 서비스를 먼저 이제 네.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과 같은 지배적 인터넷 검색 사업자가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나 또는 광고료를 지급한 사업자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각 나라 경쟁 당국의 법 집행 결과는 세부적으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네.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중립적인 검색 결과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하는 선에서 네. 법 집행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비판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위에서 설명한 인터넷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서 검색 결과를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 그것은 검색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네.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검색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소비자들은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소비자가 둘 이상의 검색 엔진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색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소비자가 이런 결과들을 잘 알고 네. 잘 선별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퀄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우리나라 삼성이나 LG에 라이선스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다, 불공정 거래 행위다. 그래서 시정 명령과 함께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네. 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라이센스하는 과정에서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위반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퀄컴 사건 이전에도 널리 알려진 애플과 우리나라 삼성전자 사이에 전 세계에 걸친 특허 분쟁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종전의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장해준 독점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특허법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 독점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원칙적으로 경쟁법이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근래 소위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예. 이 표준 필수 특허를 이용해서 단순히 높은 로열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쟁 사업자의 사업에 타격을 입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표준 필수 특허라는 이 네. 표준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표준 필수 특허라는 것은 일반적인 특허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련 업계 주로 이 ICT 업계인데요. 관련 업계의 주요 사업자들이 모여서 소위 표준화 기구라는 걸 만듭니다. 네. 이 표준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특허 기술을 그 업계에서 사용할 표준으로 선정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한 기술을 표준으로 선정하게 되면 예. 이제 시장에서 다른 기술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고요. 그 기술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그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가진 사업자는 그 기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점적 지위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획득한 지위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형성한 독점적 지위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른 특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각 표준화 기구들은 통상적으로 표준 필수 특허를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도록 네. 그 특허를 실시하기를 원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도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네. 이 약속을 흔히 소위 프렌드 확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네. 이 프렌드 확약을 위반하면서 예. 경쟁자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가 경쟁법 위반 인지가 문제로 되었습니다. 근데 퀄컴은 이 프렌드 확약이라는 걸 약속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뭐 공정하지 않게 뭔가를 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퀄컴의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모뎀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표준 필수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들을 라이선스를 해주면서 다른 경쟁 모뎀 칩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특허를 정상적으로 라이선스를 해주지 않고요. 예. 오히려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해서 이미 모뎀 칩을 구입하면서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대가를 최종 스마트폰 가격의 몇 %라는 네. 기준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한 것이 문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그리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예. 이 액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 금액 중 최고액입니다. 또 이러한 퀄컴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2015년도에 중국의 경쟁 당국이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요. 또 현재에도 미국, 대만, 유럽연합의 경쟁 당국이 퀄컴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교수님과 함께 공정거래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뭐 대책들, 법안들이다라는 점이 가장 좋은 기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좀 기술적인 내용들인데요. 예. 기술적이고 좀 복잡한 내용들인데 우리 일반 소비자들께서도 경쟁법, 공정거래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님과 함께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